그거보다 더 높은 값으로 팔려고 하는 물량이 앞으로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다 해결될 수 있을지, 그런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과연 이 충격을 우리가 시장에서 그리고 걱정이 좀 많았던 둔촌주공 재건축도 그래도 다 털어냈어요. 이러면서 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어떻게든 끌고 가는 모습인데, 이제 서울에서는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몇몇 징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네. 이제 1순위 경쟁률이 이제 198대 1에 육박했다, 이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이제 청약 시장에 훈풍이 분다, 네. 또 청약이 양극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규제 완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1순위 경쟁률 자체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지역 거주 그 요건이었었고, 그렇죠. 지금 1순위 통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조금 더 과다하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고, 이 영등포 자이 같은 경우는 5구짜리가 8억 정도, 그리고 8사짜리가 12억 정도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격이면 일대의 지금 호가 수준 정도 되거든요. 네. 사실 크게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졌던 이유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전매 제한 기간이 굉장히 짧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단지거든요. 네, 즉 그 얘기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분양가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이런 가수요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와 줬다는 의미고, 그런 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경쟁률이 좀 올라가는 형태가 됐는데, 사실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그게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어떤 가점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약간 네.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청약 점수가 높으려면 자녀 수가 많고 가입 그렇죠. 기간이 길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네.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런 가점을 유지하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네. 많은 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 청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집을 진짜로 다 수요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걸 통해서 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완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장 자체를 보려면 최초 1순위 때 청약 경쟁률이 어땠는지를 보면 그게 우리 지금 시장의 현실이거든요. 워낙 물량도 많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표현되는 1.3 대책, 어떤 집을 사라는 그 대책이, 규제 완화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2순위까지 해도 뭐 5대1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도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지는 기까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일단 넣고 맞아요. 되면 생각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5대1이었단 말이에요.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중도금 대출을 풀어준다든가 뭐 이런 어떤 금융적인 조건을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계약률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네.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게 청약에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서 뭐 무주택 줍줍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역을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맞아요. 풀어줬고, 에이. 또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이상 공정률이 진행된 단지잖아요. 거의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뭐 계약금과 일부를 부담을 해서 뭐 한 2, 3억 정도 되는 자금을 가지고 1년 정도 이걸 유용을 하면 나중에 분양받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남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투자의 개념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팔았어요. 사실은 이게 뭐 청약시장 또 실수요자 어떤 주택시장에도 영향이 있지만,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PF 시장이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가늠자가 그렇죠. 된다고 볼 수 있었던 문제였고, 네. 이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규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지금 다 판 네.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 다음은 물량이 안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쵸. 앞으로 강남권에도 굉장히 많은 맞아요. 우량하다는 사업장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송파가 아니고 강동에 있고,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마케팅을 송파의 헬리오시티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부각을 시켰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위치에 그렇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았던 단지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이 가격에는 조금 너무 비싸다라는 게 판단이었고 그게 청약 경쟁률로 나타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네. 해결을 했지만 그럼 앞으로 분양할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뭐 강남권의 뭐 방배 쪽에도 재건축 그 재개발 물량이 많이 있고 네. 또 반포 쪽에서도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더 그렇죠. 비싸고 더 좋은 위치에 네. 있는 아파트들 사업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다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 지금도 기존에 돈 있는 사람들도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던 시장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값으로 팔려고 하는 물량이 앞으로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다 해결될 수 있을지 그런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과연 이 충격을 우리가 시장에서 흡수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네.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사실은 지금 강남에서 되게 큰 아파트들, 대규모 아파트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 다 그것들이 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을 텐데 사실 물량 흡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사실 전세 얘기도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왜냐면 박 간사님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유는 다르지만 절대로 전세에 살지 마라. 이런 약간 도발적인 제목의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사실은 전세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집이라는 게 사람이 꼭 살긴 살아야 되니까 뭐 전세나 매매나 월세나 이런 여러 가지 주거 조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만의 전세 제도라는 게 조금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 그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볼리비아인가 이렇게 두 군데 나라에만 존재를 하는데 뭐 볼리비아는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에만 사실상? 있는 약간 네. 사실은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어떤 집을 마련했을 때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개인 대 개인으로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형태가 바로 전세 제도거든요.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싸게 집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전세금을 목돈을 계속 모아두는 강제로 저축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이렇게 집을 근데 내가 사용도 하지 않을 거면서 누구한테 빌려줄 거면서 이 집을 이자도 안 받으면서 이 집을 보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전세 그렇죠.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유지되는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 집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라는 어떤 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전세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를 이제 제가 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네. 그 전세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개인 입장에 있어서는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럼 이 돈을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말하는 가격이 나중에 담보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네. 돌려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집값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가면 또는 내가 나중에 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 전세가로 이 집을 내가 안 되면 매입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전세제도가 계속 금액도 많이 주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이라면 사실은 유지되기가 힘들거든요. 전세입자 입장에서도 사실 내가 이거를 여기서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 살고는 있지만 이 지역을 내가 집을 완전히 소유함으로써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경우는 또 많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자기 자산을 지키는 길 뭐 이런 걸 생각해서는 전세를 살더라도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내가 그 가격으로 매입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만 보증금으로 하고 일부는 반전세 형태 뭐 이런 선택을 통해서 좀 자산을 지키는 하락기에는 자산을 지키는 길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사실 또 박 감독님 말씀 정말 맞는 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사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서 소갈이하는 분들 너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사실 감정평가서 일하시면서도 많이 이런 케이스들 보셨겠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생판 모르는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상태인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나갈 수가 없는 형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주거 이전이 굉장히 제한돼 버리는 상태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이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서 맞습니다. 이 집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 형태가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가 돼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수요가 충분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원활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가 이렇게까지 거품이, 전세가 자체도 거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조정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원래 전체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돌려주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 전세금을 받더라도 자기가 일부를 또 맞아요. 상환해야 보태야 되는 하는. 이런 상황인데 상환 능력이 실제로는 좀 많이 부족한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전세에 관련돼서 이 책임을 보증보험을 통해서 정부한테 조금 돌리는 형태를 택하시라, 이런 시기에는 이제 제가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정부가 그런 보증을 택하신 분들은 보증에 관련돼서 이제 미리 돌려받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 책임 자체나 어떤 그 부담 자체는 허구가 고스란히 떠하는 형태.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외부 이슈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시점인데,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 위험까지 조금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PF 쪽도 위험하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여파가 뭐 연준이나 한국의 기준금리나 그리고 저희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세요. 일단은 지금 외부적인 이슈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금융기관의 위기 상황이 계속